창업 교육을 처음 시작한 게 언제냐면 2009년도 11월 첫째 주에 창업 교육을 제가 태어나서 처음 시작했었어요. 이제 그것도 뭘 시작했었냐면 그 나우엔이라는 교육센터에서 저한테 먼저 강의 요청이 먼저 들어왔었는데 제가 싫다고 했어요. 왜냐면 회사 운영이 바빠서 어디서 강의를 하고 있냐고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베이폴이라고 이제 GBC 커뮤니티 그 운영자 이제 그분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데 그분 대표님이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이 대표 미안한데 강의 좀 대신해 주세요. 내가 미국에 있어서 못 하잖아. 그분이 미국에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원에서 교육 이렇게 요청 들어왔을 때는 거절을 하긴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요청하니까 제가 이제 어려우니까 어른이니까 이제 그분 때문에 강의하러 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강의를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뭐 잘 마무리 짓고 그때 첫 강의 때 교육을 들으셨던 분이 지금 우리나라 랭킹 1위인 그린썸이에요. 그때 멤버들 다. 그래가지고 그때 또 그 당시에 교육하는 그때 2009년도 11월 때 또 뭐도 있었냐면 8일인가 7일부터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 달 11월 20일 날 저희 첫째가 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막 그 기수는 굉장히 애정이 많이 있는 기수죠. 그러니까 막 기억도 많고 또 그래서 강의가 한 달 정도 끝났는데 또 이게 애정이 많다 보니까 한 5개월 동안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또 강의 또 추가적으로 계속 해줬어요. 케어도 해주고 관리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셀러들을 육성을 하면서 이제 많은 셀러들의 그 어떤 성장을 계속 이제 봐왔는데 그 뒤에는 어떤 문제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이제 조금씩 발생을 하더라고요. 하다가 폐업하는 업체들도 있고 잘 나가다 폐업하는 업체들. 하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상태에서도 문제가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이제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부분에서는 뭐 이렇게 해결하기도 하고 저렇게 해결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 봉쇄를 했는데 이 셀러들 위치에서 해결을 절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은 오늘 그 전 강의 때도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셀러들이 그 어떤 경영에 대한 정확히 얘기할 거는 경영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없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비용을 줄여야 되는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유일하고 가장 먼저 하고 가장 마지막까지 하는 게 뭐냐면 역시 사장이 해야 돼. 딱 그 마인드가 접근해버리니까 이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은 안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장님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참 감명 깊은 게 아니라 좀 아쉬웠었는데 자기가 눈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의 직원들만 뽑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벌써 자기가 키울 수 있는 캐파를 딱 제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 많아지면요 점점 이렇게 힘들어요. 심적으로. 저 작년에 우리 힐링 캠프 갔을 때 우리가 어디지 무슨 비발디 파크였나? 평창인가? 여기저기 사무실에 분산돼 있으니까 직원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잘 몰랐는데 모아놓고 나서 제가 순간 제 솔직한 심정에 도망가고 싶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직원들이 많다면 남들이 보면은 뭐 왔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그 대표는 별로 좋은 심정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심정의 압박이 더 심하기 때문에 대표님들도 많은 회원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뭐랄까 셀링의 단계에서는 굉장히 재밌게 매출이 올라가는 재미, 자기 혼자니까 어떻게 매출이 올라가고 자기 혼자 월급도 한 받아봤자 300만 원 정도 버는데 자기 혼자 600, 700 버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직원을 뽑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매출이 올라가는 그 600에서 뭐 300이 더 올랐다. 그럼 300은 직원 2명한테 월급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600일 때랑 900일 때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렇다 해서 이게 매출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이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매출액이 올라가는데 수익이 이렇게 떨어져요. 이게 뭐냐면은 어느 정도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데 어느 정도에서는 규모의 불경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저 혼자 할 때는 청소도 해야 되죠. 뭐 리스팅도 해야죠. 디자인 작업도 이렇게 됐죠. 그런데 3명이 들어가면요. 야, 난 청소하니까 넌 디자인 작업하고 넌 리스팅만 해. 이렇게 딱딱 이제 업무 분배가. 그러니까 생산성이 쫙 올라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이제 리스팅하는 사람이 5명, 뭐 상품 페이지 만드는 5사람. 옛날에 이 친구 야근도 하고 열심히 하고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내가 고참인데 뭐. 그 다음에 안 하면 내가 못해도 실수해도 표도 안 나는데 뭐 그러면서 카카오톡 한다든가 딴짓 하고 일부러 뭐 좀 하면은
아, 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그러니까 점점 생산성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나 경험하지 않은 분들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규모를 어느 정도 안 키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캐파가 되는 순간부터는 발전하는 걸 딱 정지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을 해서 될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교육을 해서 될 게. 그래서 경영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경영에 대해서 교육을 했어요. 작년에 그 창업반을, 작년에 뭐 한 1000명 가까이 교육했죠. 그 창업반을 데리고 경영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했어요. 이 셀러들을 폐업하는 가장 큰 원인이 셀링의 기술을 몰라서가 아니라 경영의 어떤 묘미를 몰라서 그러는 거야. 스킬을 몰라서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에 창업반 한 달 단위로 계속 운영했던 창업반들의 거의 강의 중에 90% 이상이 경영 쪽으로 초점이 맞춰졌던 이유가 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육이 되면 좋겠는데 교육을 하긴 했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일단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자꾸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또 안 먹히는 거예요. 아, 자꾸 배고파 죽겠는데 내일 어떻게 살지 모르겠는데 자꾸 민주주의를 논하니까 이게 무슨 뭐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일단 배부터 부르고 해야 되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일단은 매출이 오르고 나서 경영에서 논해야 되는데 또 그럴 타이밍은 안 되고 창업교육 과정이니까. 그 다음에 점점 이 시스템이 점점 복잡해지고 규제가 점점 EBA에 어떤 관련된 규제라든가 경쟁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예전에 이 정도의 어떤 수준만 가지고도 창업을 해가지고 적당히 론칭을 했다면 지금은 더 상위 레벨의 어떤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배울 건 더 많아졌고 경쟁자는 더 많아졌고 이게 좀 줄어들어야지 그 남는 시간 어떻게 하고 뭐 경영적인 타이밍도 가져가고 이렇게 되는데 3면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3면 다 계속 막히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교육하는 내용은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작년 이제 옛날부터 제가 생각했던 것도 그렇고 그럼 옛날에 테라노바 코리아가 2008년도, 7년도, 6년도 때 전국 랭킹 1, 2위까지 올라갔을 때 어떻게 했었나를 생각해 봤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저희는요. 셀링을 하자마자부터 한 이 2달째부터 바로 프리랜서를 고용해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을 다 전산시켰어요. 지금은 뭐 구글 문서라도 있죠. 저 그때는 그것도 없으니까 그냥 우리 로그인 페이지 뭐 만드는 것처럼 해서 이 원가표를 엑셀로 만든 거를 웹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 작업하고.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 만들기 전에는 엑셀 파일 만들고 이 사람이 퇴근한다. 아니면 자기가 보겠다. 그럼 이쪽에다 넘겨줘요. 그럼 그쪽에서 또 원가 그 책정하고 다시 그 돌리 네이톤으로 써 주고받고 또 그때 미국 법인도 있으니까 여기서 필요한 파일을 퇴근할 때 저쪽에 메일로 보내요. 그럼 저쪽에서 새벽에 CS 하면서 뭐 쓰죠? 그럼 다시 수정되는 다시 이쪽으로 이게 무슨 쓸데없는 짓이야 솔직히. 그래가지고 웹상에다가 엑셀 그 원가표를 올려놓고 거기다 사례 이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이거 붙이고 저거 붙이면서 저희 자체 어떤 이제 판매 관련한 더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효과는 뭐였냐면 초반에 셀링을 할 때 저희가 6명이 붙었습니다. 매출액이 한 6천만 원 정도 됐을 때 6명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약 1년 정도 될 때 월간 매출액이 1억 5천년에서 1억 8천 정도 됐을 때 인원이 몇 명이냐면 2명 반 정도로 줄었어요. 아까 지금 6명이 6천만 원 정도 됐다 했죠. 그럼 1천만 원당 한 명이에요. 그럼 15억이라 1억 5천원 있으면 1억 5천이면 15명의 직원이 붙어야 되는데요. 직원이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니라 2명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더. 이 반명은 뭐냐? 반나절은 그 업무하고 반나절은 다른 업무하고. 그렇게 하니까 생산성이 그때는 뭐, 근데 그게 가능했었던 거예요. 아, 그거구나. 우리 셀러드 할 때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전략 세워야 됩니다. 뭐는 이렇게 체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작년 약 6월 달에서 7월경에, 6월 달 7월 더 되는구나. 한 9월경 됐습니다. 9월경에 이 TERP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어요. TERP라는.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P가 뭘 주는 말이지? ERP에서? 전사적 자원 관리. 이거 한번 찾아봐요. ERP에서 P가 뭘 주? 그러니까 트레이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역이라고 해서 전자상거래가 아니에요. 테라노바 T자가 아닙니다. 저건 트레이드예요. 트레이드 ERP라는 얘기예요. 트레이드. 지금 우리는 무역업체니까 무역을 정말 장사 개념으로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하자. 논리적으로 하고 수치적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트레이드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전사적 기업 플래닝이야?
그래서 이 TERP가 개발이 됐습니다. 이 TERP는 TERP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TERP 지금 여기 좀 화면이 안 보이시니까 이제 완전히 다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이베이, 관세청, 최종판을 얘기해 드린 겁니다. EMS 20, 그 다음에 또 이베이, 관세청, EMS 20, 우체국, 페덱스, 그 다음에 셀러포인트, TERP, 이런 구조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셀링을 하면서 필요한 사이트들이에요. 이제 TERP는 좀 이따 얘기하고, 이베이, 관세청, EMS 20, 우체국이라든가 페덱스라든가 셀러포인트라든가. 지금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 통합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관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통합 데이터베이스 관제 시스템인데 저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T-클라우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데이터베이스가 이쪽으로 올라가고요,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올라간 데이터가 다시 내려오고, 다시 내려오고, 다시 내려오고, 다시 내려오고, 이게 계속 이렇게. 이게 지금 뭐냐면은, 원래는 우리가 이베이도 들어갔다가, 관세청에도 들어가야 됐다가, EMS 10에도 들어갔다가, 우체국에도 들어가야 됐다가, 페덱스 사이트에도 들어갔다가, 셀러포인트 들어갔다가 계속 그 업무만 하고 있어요. 솔직히 하루 종일 하는 게 그거잖아요. 솔직히 그게 아니라 TERP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여기 있는 사이트를 다 들어갈 수, 다 통제를 합니다. 수출 신고도 유니패스 들어가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TERP에서 수출 신고할 수 있고, 지금 여기는 국세청도 빠져 있네요.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든가 수출 실적이라든가 관세청이라든가 뭐 EMS 20, 우체국 모든 시스템이 여기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나머지 시스템에 따로 들어갈 필요 없이 이 사이트 내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가서 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여기서 각각의 사이트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에서 발생되는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들어서 정렬을 시키고 정리화를 시켜요. 통합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다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발송하시게 되면은 물류센터를 통해서 나가죠. 근데 그 물건이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솔직히. 근데 그 물건을 알고 싶은 게 많잖아요.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작동은 어떻게 하는지, 겉에 상자는 몇 센치인지, 무게가 얼마가 되는지. 최대한 그런 거라도 이제 나중에 다음 전략을 세우는데 그것도 전혀 몰라요. 그럼 어떡하냐? EMS 20도 이게 이제 작동이 되려면 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코어가 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다들. 지금 EMS 20도 개편이 4월 중으로 다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사이트는 그냥 병행해서 운영이 되면서 이번 년도 말에 없어져요. 새로운 EMS 10 사이트도 코어는 얘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겨나는 데이터가 이쪽으로, 그래서 물류팀에서 사진을 찍는다, 가로 세로 사이즈를 재놓는다, 중량을 재놓는다, 또 포장 후에도 어떤 무게를 재놓는다. 그런 것을 다 이쪽에다 업로드되면 이걸 가지고 다시 TRP에서 쓰는 거예요. 관세청에서 쓰였던 HS 코드라든가 그런 부분도 다 쓰게 되고, 이베이 관련된 리스팅하고 내리고 수수료율이라든가 원가 분석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여기에 접속함과 동시에 바로 가져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개 사이트 왔다 갔다 하고 뭐 이거 입력했다 저거 입력했다, 외환관리법이 뭐가 됐는지 제가 교육할 때 그러죠. 외환관리법에서 DAP로 해야 되고 거기서 뭐 수수료 빼야 되고 EBS 수수료 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다 계산했었잖아요. 그 짓을 할 필요가 이제 없어요. 그래서 이 개발은 어떻게 했냐면, 이 개발에 대한 PM은요 제가 직접 했습니다. 제가
9년 동안 사업하면서 그래도 많이 스킬이 좋아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프로그래머한테 제가 경영의 로직을 프로그래머 시킬 수 있는 PM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 능력은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PM으로서 직접 하고 제가 바쁘니까 이 PM을 할 수 있는 여직원을 한 명을 이제 조은아대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제가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2주에 한 번씩 딱 큰 계획을 세워주면 조은아대리가 구체적인 도안을 만들어서 개발자한테 넘겨주고 그거에서 뭐 이슈가 생기면 저한테 다시 와서 제가 딱딱 그려주고 그러니까 이것은 개발 프로그램 짜는 것만 개발자가 했다 뿐이지 이것은 제 생각이 100% 구현된 사이트입니다. 정말 매출액이 3억이 돼도 5억이 돼도 한 명 혹은 2명 정도 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계획이에요. 이게 진짜 경쟁력이고 우리가 정말 주 타겟으로 하는 해외 고객뿐만 아니라 우리 제조업체나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얘기할 때도 왜 우리가 이렇게 매출액이 커질 수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감으로써 제가 능력이 뛰어납니다. 중소기업들이 감동할 것 같죠. 겉으로는 감동이에요. 속으로는요. 사기꾼. 내가 감 믿고 너희 회사랑 우리 회사랑 계약할 것 같아? 저도 맞아요. 저도 기업 대표예요. 그렇지만 제가 감이 좋습니다. 이렇게 대표님 어떤 대표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저는요. 진짜 대표님 정말 대단하세요. 막 칭찬하죠. 그래서 그분 엘리베이터 타고 딱 내려가죠. 그럼 바로 직원한테 얘기합니다. 저분 사기꾼이야. 거래하지 마. 당연한 거예요. 논리적 자기가 왜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지를 왜 그렇게밖에 잘할 수밖에 없는지를 논리적으로 상대방이 납득을 못하면 그건요 운이에요. 능력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비용은 아까 매출은 극대화하는 구조는 저번 강의 때 설명했지만 비용을 최소화시켰는데 그 비용이 인력을 줄여서가 아니라 대표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시스템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시스템이 작년 10월 달에 12월 정도에 이 시스템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 시스템이 완성이 되고 TERP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완성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정확히 이 시간에 조금 전에 이거 강의 시작하기 5분 전에 1단계가 완성이 됐어요. 지금 오늘 시연을 할 텐데 에러 떠요. 분명히 뜰 거예요. 왜냐면 5분 전에 완성됐는데. 그래서 약 일주일 동안 그걸 할 겁니다. 그 베타 테스트를 할 거예요. 저희 직원들끼리 한 다음에 이게 별다른 문제가 없다 싶으면 아마 4월 1일부터 아마 회원사들도 같이 로그인해서 볼 수 있게. 그래서 회원사들한테 이것을 사용법을 알려드려야 돼요. 알려드려야지만 회원사들이 나중에 개인적으로 독립을 했을 때도 이 TERP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TERP가 100% 무료냐? 그러지는 않아요. 아마 계약이 종료되게 되면 아마 비용이 월간 한 20만 원에서 한 40만 원 정도 아마 청구가 될 텐데 그 정도는요 직원 4-5명 고용하면 훨씬 나아요. 공짜가 어디 공짜면요 더 불안해 하셔야 돼요. 솔직히 그 정도는 받을 생각이니까 공짜구나 그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래서 현재 이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들어져서 모든 것을 상품에 대한 정보, 이 상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리스팅을 해야 되겠다. 그럼 그걸 전에 터보리스터 엑셀 다운받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앞에 체크해서 엔터 딱 치는 순간 이베이 업로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환율이 갑자기 급락했다. 급락했으면 판매가를 밖으로 바꿔야죠.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율 변할 때마다 자기가 다 일일이 다 수정했어야 돼요. 그럼 상품 리스팅이 한 5천 개 정도 되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럼 불가능해요. 솔직히 불가능해요. 이거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 환율이 오늘도 바뀌고 내일도 바뀌고 모레도 계속 바뀌어요. 뭐 리만 사태죠. 그럼 그때 그렇게 움직일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요. 사람이 단 1초도 거기다 관여하면 안 돼요. 그래서 현재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환율, 제 외환은행이랑 환율 데이터베이스가 실시간으로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타이밍만 정하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가격 변동시켜. 이틀에 한 번씩 가격 변동시켜. 이 타이머만 걸어놓으면요. 지가 알아서 다 원가 분석해가면서 다 돌려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중에 구현되는지는 또 다음 페이지 계속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근차근 이게 어떻게 이제 개발이 됐는지를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많은 사이트들과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얘랑 서버도 다르고 시스템이 다릅니다. 이걸 연결하는 기술을 뭐라고 하냐면 API라고 그래요. API. 이제 이것을 누구나 쓸 수 있게 완전 공개로 오픈시켜 놓은 거고 오픈 API라고 합니다. 오픈 API로 유명한 회사는 이제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옥시전에 지마켓 아주 최악입니다. 최악. 그런데 관세청 사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오픈 API 시스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오픈
현재 저희의 지금 모든 시스템은 오픈 API로 연동이 돼 있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이트가 어떤 제휴를 걸어와도 언제든지 호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표준화를 시켜놨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이트는 일반 여러분들 아시는 웹사이트 개발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그래가지고 지금 개발자도 고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초급 개발자가 있어요. 일반 웹사이트는 초급 개발자 정도만 돼도 충분히 개발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홈페이지 같은 거 만들 때는요, 저희 회사에서 개발 안 해요. 바로 외주죠. 한 150만, 200만 주면 뚝딱뚝딱 만들어줍니다. 이런 시스템 같은 거 누가 붙어요? 중급도 못 붙고요. 고급 중에서도 최상위 클래스만 붙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 회사에는 개발자 모두가 지금 최상위 클래스입니다. 또 그 중에 한 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외제차도 지급하는 이유도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심혈을 기울여서 보통 이 정도 고급 개발자 연봉이 보통 5천 정도 된다고 했을 때 3명만 돼도 벌써 1억 5천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개발이 거의 뭐 이렇게 완성이 된다면 거의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지금 뭐 PM부터 해가지고 여러 명의 인력까지 계산하면 최소 2, 3억 정도 최소 제 인건비 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이 이제 된 거죠. 이 시스템이 처음 개발이 됐을 때 이제 가장 화두가 됐던 게 뭐냐면은 스키마의 문제였었어. 스키마. 스키마라는 게 뭐냐면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어떤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경찰한테 걸려서 운전면허증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럼 경찰한테 뭘 불러주면 되죠? 주민번호 불러주면 되죠. 주민번호는 여러분들이 태어남과 동시에 동사무소 가면 바로 발급이 되고, 근데 죽은 뒤에도 계속 그 주민번호는 있어요. 이 주민번호 가지고 운전면허도 따는 거고, 대학도 가는 거고, 모든 절차가 다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나 사람 이름은 동명이인이 많지만 주민번호가 중복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스키마를 설정하는 게 너무 어려웠었어요. 이 스키마를 뭐를 설정해야 될 것이냐. 이 스키마가 기본적인 이 스키마를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될지. 그게 그거 가지고만 한 달 정도 회의했었어요. 결국엔 스키마를 뭐로 했냐면, 결국엔 우리는 셀러 아니냐. 그럼 셀러서 처음 스타트를 하려면 뭐가 있었냐? 일단 상품이다. 그러면 상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스키마를 만들자라고 이제 얘기가 나온 게. 그래서 그게 최초로 이제 그 상품에 대한 정보를 일단 우리가 배송을 하든 수출 신고를 하든 주문을 하든 발송하든 일단 리스팅하든 다 일단 그거보다 먼저 이 스키마부터 설정을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어쩌면 이 스키마가 어떤 진주목걸에서 보면 그 실입니다.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엮어주는. 그래서 이 스키마를 처음으로 세팅하는 그 메뉴가 뭐냐면요, IIS예요. 이제 다 IS로 끝날 텐데 이거는 그냥 안 들으셔야 됩니다. IIS는 이제 뭐냐면 좀 작게 써야 되겠다. IIS입니다. IIS는 뭐냐면 아까처럼 이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중심이 되는 축이에요. 솔직히 수출 신고할 때도 상품에 대한 정보 들어가야 되죠. 배송할 때도 상품에 대한 정보 들어가야죠. 고객이 질문할 때도 상품의 정보 들어가야 되죠. 리스팅할 때도 상품의 정보 들어가야죠. 지금 아까 봤던 모든 사이트에요. 상품에 대한 정보는 들어가요. 그래서 각각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왜 졸려? 졸려서 그런 것 같아? 내 말이 졸려? 무시하냐? 그치. 그래서 IIS가 가장 그래서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상품의 정보만 있으면 모든 시스템이 다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예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가 함부로 만들면 안 되겠죠. 스키마의 기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절대 중복이 돼서는 안 되고요. 스키마가 두 개로 분열이 돼서도 안 되고, 두 개를 합쳐져서 안 되고, 중간에 끊어져서도 안 돼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또 역시나 오지랖이 있어가지고 또 데이터베이스 개론이라는 컴퓨터 전공 수업에 들어가서 역시나 D 맞았어요. 앞에 개론 수업 하는데 개론 수업 때 들었던 거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 프로그램이 딱 들어간 순간 와 진짜 하얀 거는 화면이고 검정 거는 글씨구나 그거밖에 안 보여. 한 줄도 이해가 안 되는. 그렇지만 역시 개똥도 약에 쓰니까 써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IIS가 이 스키마가 이제 처음 시작이 되는 이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에 대한 정보가 스타트가 됐죠. 결국 이제 셀링에 다 중심에 맞춰진 겁니다. 그 다음 과정, 이것을 리스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스팅 같은 경우는 뭐가 되냐면 LIS, 지금 문자로 쓰겠습니다. LIS가 되는 거예요. 리스팅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II에서는 내가 솔직히 팔 상품을 한 5,000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내 리밋이 지금 2,000개밖에 없는데 그럼 그 중에서 일부만 들어가겠죠, 솔직히. 그래서 그냥 숫자로만 대충 보면 여기 한 5,000개다. 여기 한 2,000개 정도 되겠죠. 그럼 리스팅을 했습니다. 그럼 리스팅해서 끝나잖아? 그러지는 않죠? 리스팅한 다음에가 뭐죠? 판매가 돼야 되잖아요. 판매가 이제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제 OIS예요. 오더 인포메이션 시스템이에요. 주문에 대한 내용이 뭐 판매가 됐는지, 반품이 됐는지, 주문 취소가 됐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왔고 발송하기 바로 전 단계, 아니면 그 사이에 우리가 뭐 영상 촬영을 찍는다든가, 아니면 상품에 대한 어떤 뭐 그 고객이랑 어떤 딜을 한다든가 그런 과정이 이제 여기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2,000개 돼 있다면 그 중에 뭐 한 10%가 돼 있다면 여기 200개가 이제 머물러 있는 거죠. 대신 이건 계속 히스토리처럼 쌓이니까 계속 늘어나긴 하겠죠. 그럼 모든 게 이제 별 문제 없다. 물류센터에 입고가 됐고, 그 다음에 이 상품에 대해서 고객도 전혀 문제가 없고 됐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냐면 SIS가 되는 거예요. Shipping Information System. 이제 SIS 쪽 같은 경우는 여기는 또 뭐랑 연결이 되냐면, 이 모든 과정은 T클라우드랑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뭐랑 연결되냐면 EMS22랑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송에 대한 정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어떤 그런 정보들이 다 들어가게 되겠죠. 또 여기서는 또 이쪽은 뭐랑 또 연결이 되냐면 이제 각종 배송사, 우체국이라든가 관세청, 페덱스, 이제 이런 데랑 좀 연결이 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옛날에는 제가 교육을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판매를 하시잖아요. 발송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하루에 한 번씩 다 배송조회 좀 해보세요. 배송조회 해보셔가지고요. 배송이 완료됐으면 야, 잘 받았냐? 문자메시지 제가 메일 하나만 보내보세요. 통관에 걸려있다. 그럼 통관에 걸려있다고 또 그 노티스 알려주고. 그 다음에 클레임이 걸린 것 중에 또 일부분은 부재중이라서 우체국에 가져갔다가 며칠 동안 안 찾아서 다시 반송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고객 우리한테 화내는 거예요. 솔직히 지 잘못인데. 이제 그런 것 같으면 배송지수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셀러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제발 좀 조회 좀 한번 해보세요. 그거 가지고 메일 보내면 고객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배송을 하게 되면은 우체국 시스템에 자동적으로 연동을 시켜가지고 그 조회값을 딱딱 가져옵니다. 지금 노티스죠. 부재중 미배달로 나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저희가 미리 세팅을 했죠. 야, 그럴 때는 고객한테 자동적으로 메일이 날아가게. 그럼 메일이 날아가서 야, 니네 집 저기 지금 없어가지고 근처 우체국에서 찾아가. 또 다음 달 또 돼 있어. 그럼 두 번째 메일 또 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가 타이머만 걸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메일 폼이랑. 당연히 이 TERP에는요, 지금 우리나라 이 정도 시스템 구축하는데 비용 들어가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메일 시스템까지 구축이 돼 있어요. 아직 오픈은 안 돼 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테스트 중인데 해봤는데 아주 잘 운영이 되는 걸로 지금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것도 또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SIS가 들어가고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ACS가 또 들어갑니다. 아직 이 ACS는 죄송하게도 이거는 부가 옵션이라서 4월 달까지 오픈 안 해요. 이건 솔직히 있으면 좋은데 없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라서 ACS는 뭐냐면 애프터 CS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판매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요, 저희한테는요, 굉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이 자원도 충분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향후에 어떤 이벤트가 생길 때 계속 유입을 시켜야 돼요. 그 얘네는 아주 철저하게 단골 고객화를 시켜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쪽 시스템 같은 경우는 ACS라는 메뉴에서 이제 별도로 이제 관리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플러스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첫 번째 메일 서버. 이 메일 서버가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어떤 단계냐면 고객이랑 어떤 CS를 주고받지, 입에서도 서로 CS를 주고받지, 그런 데이터를 미리 사전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셀러들이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파트가 어디냐면은 CS 하는 쪽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배송이 얼마나 걸려요? 내 물건 혹시 페덱스로 보내면 추가 비용이 얼마나 되죠? 뭐 이런 것도 물어보죠. 아니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판매가 됐으면 그 나라가 전압이 110V인지 220V인지 솔직히 미리 알려주면 나중에 클레임이 들어올 것도 막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보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메일 서버에서 메일을 저희가 다이렉트로 직접 주고받으면 이걸 자동으로 그냥 바로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메일을 주고받으면 메일 주고받는 내용도 있지만 그게 원문을 열어보면 IP가 있어요. 그 IP는요, 국가마다 다 정해져 있고 국가 내용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일 내용에는 상품에다 모델명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아이디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벌써 상대방 고객이라는 이베이 아이디, 그 국가 정보, 그 다음에 메일 내용 안에 모델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그것만 가지고 얘가 예상할 수 있는 질문은 벌써 다 우리가 예상으로 다 뽑아낼 수 있어요. 예상 배송이 며칠이나 걸릴 것이냐? 현재 이 시스템이 EMS 21에 연동이 돼 있죠. 이스라엘이다? 정확히 6.97을 딱 그냥 소수점 소수점 5자리까지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그 다음에 뭐 이것을 페덱스로 받으면 이거 나 EMS로 너 보내는 걸 되는데 페덱스로 하면 내가 추가 요금 얼마 안 해? 당연히 IRS의 중량 무게, 규격 무게에 대해서는 3가지 항목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포장하기 전에 대한 상품 무게랑 중량. 포장인데 포장도 2가지 방식으로 물류센터 물류팀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계셔서 아시죠? 포장을 하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EMS 보낼 때 포장. 이건 부피무게 적용, 중량 무게만 좋으니까 마음대로 그냥 포장하죠. 안에 에어팩 막 미친 듯이 넣고. 근데 페덱스나 DHL 같은 건 어떡하죠? 부피 무게를 계산하다 보니까 굉장히 타이트하게 포장하는 거예요. 그게 다 틀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3가지 규격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네가 원래 이게 페덱스로 요금이 설정되는데 EMS 보낼 때 요금이 얼마 추가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델명에 대해서 얘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다. 그럼 이 모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에는 이 상품이 220V다. 근데 그 상대방은 110V다. 그럼 벌써 이 고객이 질문할 순간 예상 답변에 참고로 너희 나라 같은 경우는 110V라서 이거 변압기 써야 돼. 이런 내용까지 저희가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일 서버를 어떤 구글 지메일이라든가 다음 메일, 네이버 메일을 쓸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이 메일 주고받는 동안도 저희는 뭐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영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적극적인 답변? 적극적인 답변이 아니라요. 이 메일로 상품에 대해서 문의한다는 얘기는요. 여러분들 매장에 고객이 이미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그 제품이 있어요? 딱 얘기인데 정말 바보같이 미련하게. 없어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없는데요. 그 제품 말고도 이런 제품도 있고요. 이거 쓰시면 건성 피부에 뭐가 좋고 뭐 이런 거 정보까지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고객이 이 사람 봐라. 전문성이 있네? 체계적이네? 기업이네? 그렇게 느껴가지고 다시 재구매를 끌어올리는 게 지금 우리가 영업이라고요. 물건은 구매하지만 그때부터 고객이 아니라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는 순간부터 고객이에요.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고객센터를 어디서 운영하냐면요. 저 인도네시아 쪽에서 싱가포르인가 어디서 운영을 해요? 인도인가?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고객센터는 24시간 운영해요. 우리나라 어떡하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해요.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 24시간 돌려요. 70만 원만 주면요. 한 사람 고용할 수 있대요. 그것도 어떡하냐? 예를 들어서 고객이 전화 오죠. 뉴저지에서 전화 온다. 그럼 뉴저지에서 딱 전화 오는 순간 이 사람이 어디서 전화인지 다 잡아냅니다. 그럼 바로 옆에 일단 이 상담원은 그 미국 표준어를 구현할 수 있는 상담원을 고용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화 오는 순간 옆에 떠요. 뉴저지 현재 날씨, 현재 이슈라든가 그런 내용이 같이 뜹니다. 왜냐면 이 상담원이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전화 오는 순간 IP로 다 분석해가지고 바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면서 야, 좀 기다려. 야, 요즘에 지금 여기 시장 선거인데 너 누구 뽑을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근처에 고객센터가 가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고객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런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면요. 상당히 좋아요. 현재 지금 현재 시스템은요. 각 나라와 이스라엘이다. 미국이다. 우리나라의 시차까지 정확히 계산하는 알고리즘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메시지가 오는 순간 저희가 새벽 2시에 받았죠. 그 나라 얘가 보낸 시간이 오후 3시인지 2시인지 오전 1시인지까지 정확하게 나와요. 그럼 메시지 보낼 때 이런 메시지도 보낼 수 있어요. 야, 너 새벽 4시에 왜 메일을 보냈어? 안 힘드니? 우리 거짓말. 우리 사촌이 거기 살아지. 내가 그쪽에서 좀 잘 알아. 이렇게만 해주면 그때부터 서로 스무스하게 얘기가 통하는 거예요. 수많은 셀러들한테 질문했을 때 얘가 인상 깊었다. 그럼 걔랑 계속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일 서버를 상품을 구매하기 전부터 어떤 영업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메일 서버가 스타트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여기 이제 이 시스템의 각각의 요소에서 필요한 국가정보 데이터라든가 환율 정보라든가 우체국이라면 우체국 상자를 몇 호 상자 사는지 2호 상자 사는지 3호 상자 사는지 쓰는지 6호 상자를 쓰는지 이걸 에어캡으로 포장을 하는지 아니면 별도 규격 상품을 쓰는지
다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상품 규격 사이즈가 20 곱하기 20 곱하기 20cm짜리 상품이다. 그럼 내가 66호 상자에 넣는다 그러면은 총 몇 개를 넣을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바로 당연히 다 나와야 돼요. 당연히. 그래서 셀러가 진짜 물류센터 사람 직원들한테 요청하지 않아도 자기가 그냥 심심할 때 계산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마음대로. 그래서 그런 모든, 아니면 아까 국가정보 얘기했잖아요. 그날에서 어떤 전압을 쓰는지, 하물며 종교를 뭘 쓰는지, 지금 그때 날씨가 몇 도인지, 그 달에. 그 다음에 수도가 어딘지, 인구가 얼마든지, 언어는 뭘 쓰는지, 언어 뭘 쓰는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굉장히 중요해요. 현재는 메일 시스템을 나중에 하게 된다면 결국엔 메일, 이 상담을 메일로 하는데 이 메일마저도 구글 번역기랑 돌려가지고, 걔가 영어로 질문했다? 그럼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돼서 하고 원문 보이고 번역된 거 보이고 또 저희가 한국말로 답변 달면은 다시 나갈 때 구글 번역기 돌려서 나가고 뭐 중국어로 본다? 중국어에서 발송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그 국가가 어느 나라 또 언어를 쓰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관련된 정보가 다 재산이 되고 연결만 시키면 돼. 그런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입력하는 게 어려운 거지. 입력한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이렇게 연결시키고 저렇게 연결시키는 건요. 거의 1시간 안에 다 끝나는 작업입니다. 이 뼈대를 만드는 게 어려워요. 뼈대를 만드는 게. 그래도 그 공통된 어떤 정보, 환율에 대한 정보, 환율도 사람 입력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것도 외환은행이랑 API랑 연결시켜서 외환은행에서 그냥 오후 2시 환율이랑 오후 4시 환율 틀리는 것처럼 그렇게 실시간 연동될 수 있는 환율이 또 다 돼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CIS라고 합니다. 공통정보 관리. 그러니까 이제 Common Information System. 그래가지고 현재 계획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같은 경우는 이게 1단계입니다. 얘랑 얘가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LIS랑 OIS는 이베이.com 서버랑 직접 연결하기 때문에 고난도 작업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LIS만 하고 OIS는 나중에 때 이거 안 돼요. 한 번에 공통 작업을 해가지고 이게 현재 2단계입니다. 2단계인데 지금 1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최종 완성 시기가 이번 달 말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베타 오픈 같은 경우는 2월 15일경 약 열흘 정도 베타 서비스 때 발생한 버그를 잡고 최종 완성은 한 5월 1일 정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IS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달 이제 여기랑 같이 작업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약 5월 중순 정도면 마무리가 되고 ACS랑 메일 서버는 아마 그 뒷단계도 아마 거의 비슷한 시기에 거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5월 달에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이 데이터끼리 왜냐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하면 이 IS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한국에 있는 상품을 해외에다 발송할 때 전제를 까는 게 아니라 일본에 있는 상품을 프랑스에 팔 때도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템이 꼭 한국에 있는 전제로만 까는 게 아니라 일본에 있다는 전제, 프랑스에 있다는 전제에도 지금 다국가로 원가 분석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시스템이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원래 계획은요, 3월 달이었었어요. 이 1단계가. 3월 달이 2월 달, 2월 초. 솔직히 지금 프리드싱 쪽 창업사들을 이거랑 오픈시키면서 같이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교육도 조금 미뤘던 것도 있어요. 왜냐면 얘랑 하게 되면 솔직히 지금 수출 신고하는 거 교육 안 받으셔도 돼요. 솔직히. 페이팔, DAP다, 페이팔 수수료 얼마다 다 여기 계산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카테고리 관리라는 메뉴가 있어가지고 이베이 카테고리별로 수수료 데이터베이스 다 돼 있고 카테고리별로 고유값 다 이베이에서 인식하는 그 고유 키값도 다 들어가 있어요. 현재. 그래서 그거랑 좀 타이밍 맞추는데 솔직히 여기서 어긋났어요. 솔직히. 좀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가 생각해도 변수들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게 좀 엇박자가 생긴 건 사실이에요. 그럼 이제 본론 내용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IIS만 할 겁니다. IIS만. OIS랑 LIS랑 OIS는 또 오픈되면 설명해 드릴게요. 오픈되면은. 설명할 시기는 굉장히 많으니까. TERP는 이 유저 매뉴얼은요,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T클라우드라든가 여러분들 보는 이 TERP 유저 페이지 말고 또 이 TERP 또 관리자 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SIS는 또 EMS20이랑 관련된 그쪽 페이지까지 계산하면 이쪽 매뉴얼만요, 이만큼이에요. 이쪽은. 당연히 그 페이지 한 장도 빠짐없이 다 제가 검토했고, 제가 설계한 짰고, 힘들 때는 제가 어디 지방 갈 때라도 뒤에서 읽어가면서 계속 빨간 펜으로 계속 체크해가지고 카톡으로 찍어서 다시 개발팀에다 보내고 다 승인했었어요. 책을 이만한 거 읽는다는 것도 불가능해 죽겠는데. 결국에 해냈잖아요, 다들? 이거 만든 목적은 그겁니다. 우리 창업사들이 제발 장사 좀 안 했으면, 진짜 육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현재 웹사이트로 들어가죠, 그냥. 현재 지금 시스템에는 지금 3가지 메뉴만 지금 살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이는 건요, 직원관리 MIS, 그러니까 멤버 인포메이션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직원관리. 당연히 대표 아이디도 있겠지만 직원 계정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직원별로 권한을 또 다르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MIS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직원별로 계급 어떤 그룹핑도 지을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CIS가 이제 이 부분입니다. CIS 같은 경우 CIS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는 게 맞아요. CIS 이거 사라져 있네. TERP. 잠시만요. 이거 클라우드 버전도 지금 들어가 있나 좀 봐야겠다. 왜냐면 지금 환율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유저 페이지에서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 T클라우드에서 가져오는,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에서 공이 쓰는 정보는 T클라우드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AD 막혔네. 잠시만. TEST2 작업 중인가 보다.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CIS 쪽 같은 경우 뭐 환율이라든가 항상 이 물류 시스템, TERP, 관세청이라든가 그런 데서 모든 시스템에서 공이 쓰는 데이터베이스는 TERP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안 보여요. 근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현재 그래서 이 공통사항 관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셀러한테 공통사항 관리는 여러분들 상품 페이지 하단에 들어가는 셀즈 팔러시를 여기서 이제 관리라는 메뉴입니다. 이건 그다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넣으면 되는 거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 3가지 메뉴가 되겠습니다. 이 3가지 메뉴. 상품 정보 검색이라고, 상품 정보 검색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의미를 이제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뭐냐면, 잠깐만요. 왜 일부 메뉴밖에 없지? 먼저 유통국 같은 경우는 뭐냐면, 원래는 초기 개발 단계에서는 좀 시간이 얼마 없네. 빨리 하면 되죠. 초기 개발 단계에서는 이해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 그냥 한국 물건만 팔면 되잖아 라고 초기 개발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해보니까 일본 제품도 팔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일본에서 일본 제품 판매할 때는 일본에서 구매가는 뭐죠? 엔화 환율이에요. 판매할 때 우리는 달러예요. 정산받는 것도 원화예요. 세계 통화가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구매하는 구매 원가부터도 틀리죠. 그 다음에 일본 상품이니까 대부분 이제 110V 제품이다. 일본 위주로 움직여지고. 그렇다 보니까, 유통국도 따로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현재는 한 150여 개국 유통국을 서로 이렇게 다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물건은 프랑스에도 팔 수 있고, 당연히 이 시스템이 물류 시스템의 물류 비용이랑도 연결돼 있어요. 페덱스가 한국에서 중국에서 발송하는 비용과 중국에서 프랑스로 발송하면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발송하는 페덱스 요금도 입력할 수가 되어 있고, 한국에서 발송하는 페덱스 요금도 입력하게 될 수 있게 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통국이 일본이다. 그럼 일본에서 발송하는 EMS 요금을, 그러니까 일본에서 발송하는 일본 우체국의 요금 또한 따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 번호. 상품에 대한 정보를 하나로 입력할 때, 예를 들면 16기가다, 빨간색이다. 그럼 그게 고유의 한 상품이 되는 거고, 그게 상품 번호가 됩니다. 그게 이제 스키마가 되는 거예요. 영문 숫자 조합으로 해서 지금 현재 11자리인가 12자리로 있는데, 이거 가지고 시스템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SHS5230이라는 도어락이 있다 치자. 그럼 그 도어락이 SHS5230이 스키마가 아니에요.
프로그램, 이 PC, 컴퓨터는 서버는 SHS 5230을 상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이 상품 번호를 보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제조사 브랜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제조사입니까? 삼성전자.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지온.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제조사에 대한 제조사 브랜드를 따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입력하면 삼성전자면 내부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뭐 02, F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특별한 어떤 고유 코드 값이 따로따로 붙게 돼요. 그래서 컴퓨터는 그렇게 알게 되고 또 이것을 별도로 관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조사에 대한 어떤 이제 뭐 따로 전략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떤 뭐 마케팅 전략, 유통 전략, 아니면 나중에 원사지 증명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제조사에 대한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구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에 대한 또 제조사 베이스가 또 따로 움직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개발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변형이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상품명. 초반에 상품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이지온, SHS 5230으로 그냥 바로 넘어갔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현재 다음 이 IIS 다음 단계가 뭐냐면 LIS입니다. LIS. LIS에다 바로 리스팅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다 보니까 삼성, 이지온, SHS 5230 됐는데 솔직히 우리가 리스팅할 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삼성, 이지온, 핑거프린터 디지털 도어락, SHS 5230 이렇게 들어가요. 상품명이 없구나. 근데 상품명을 그때그때마다 하면 이것은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컴퓨터는 레드 하면은 레드에 맞는 그 RGB 값이 정확히 뭐니 이런 표준화된 값을 원하는 건데 우리가 어쨌든 레드, 빨강, 빨간, 붉은 이런 식으로 써버려요. 아니면 영어로 써야 되는데 오타가 있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소 예를 들어서 옥션 같은 주문할 때 여러분들이 직접 주는 주소는요 절대 데이터베이스를 못 시켜요. 근데 이런 우편물을 치면 상세 주소는 일단 그 큰 주소는 딱 채워지잖아요. 그런 건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데이터베이스는 하나하나를 다 데이터베이스만 시켜놓으면요 나중에 이게 점점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헤드셋이다. 헤드폰이다. 일반 핸드폰도 있고요. 뭐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헤드폰도 있고 뭐 헤드폰 종류도 많아요. 그것을 다 일일이 다 넣습니다. 도어락도요. 핑거프린트 디지털 도어락도 있죠. 카드키트 도어락도 있죠. 뭐 생체인식 도어락도 있죠. 안구인식 도어락도 있죠. 지문인식, 뭐 음성인식 도어락도 있죠. 도어락이 한 종류만 있는 게 그걸 다 넣어줘야 돼요. 대신 저희가 처음 낼 때는 엄청 힘들어요. 그러나 한 번 넣으면 그게 계속 재활용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옵션 1, 2, 3, 4 솔직히 옵션을 데이터베이스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옵션은 솔직히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옵션 1, 2, 3, 5로 해가지고 이것은 솔직히 데이터 값을 좀 데이터를 처리를 못하는 걸로 지금 방금 잡았어요. 왜냐면 색상이랑 용량만 있는 것 같지 절대 안 그래요. 정말 옵션 종류만 하면 이베이닷컴조차도 옵션에 대해서 카테고리화를 못 시켜가지고 거의 포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옵션 지막이 여러분들 보기엔 그렇게 돼 있죠. 그거 나중에 백업이 제대로 안 되고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어요. 어려워요 결론은. 그래서 뭐 다음 넘어가죠. 뭐 색상에 대한 값도 색상도 빨간, 붉은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저희 T클라우드에 있는 색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값이 거기서 따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결국에는 컴퓨터 가져올 때는 그 RGB 값으로 가져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어떤 마케팅 전략을 할 수 있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빨간색 상품만 한번 집계해보자. 쫙 집계가 그냥 가능한 거예요. 아주 쉽게. 또 이 초반에 이제 개발됐다. 이건 뭐 초반부터 돼 있었었구나. 현재 카테고리를 입력하게 됐습니다. 이베이 카테고리는요 너무나 중요해요. 이베이 카테고리를 알아야지만 리스팅을 어디에다 해야 될지, 리스팅 LIS에다 바로 업로드할 때 바로 리스팅을 할 수 있어요. 상품 정보 안 되고 리스팅하나요? 당연히 카테고리도 선택해 줬는데 보통 알바생들이 시켜봐도 카테고리 선택할 때 엄청난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모니터인데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가야지? 그럼 그것도 찾느라고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표준 카테고리 데이터베이스, 이베이 데이터베이스를 넣어놔가지고 미리 상품 등록할 때부터 카테고리 미리 넣어놓습니다. 그것도 등록할 때도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도 있고 숫자를 넣을 수도 있고요. 이걸 가지고 나중에 판매가 됐을 때 정산할 때도 카테고리에 관련된 수수료 내역을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진율을 계산할 때도 이 카테고리별 수수료가 다 틀리죠. 이걸로 계산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출 신고를 할 때 수출 신고 가격을 결정할 때 DAP 가격을 뭘 설정할지도 이 카테고리에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카테고리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상품 중
이 규격에 대한 체크 부분이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품 규격,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중량, 배송비, 포장 규격도 다 마찬가지죠. 여기다 이제 버튼이 뜨게 된다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부피 무게가 얼마야? 클릭만 하면 바로 부피 무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 가이드라인이 셀러들한테도 좋죠. 이렇게 되니까 내가 발송할 때는 페덱스로 보내는 게 가장 저렴하구나. 아니면 뭘로 보내는 게 저렴하구나. 아니면 내가 이스라엘 선택하고 이스라엘에 가장 맞는 배송 수단이 뭐구나라는 거를 지금 현재 EMS에 이걸 넣게 돼 있죠. 이 시스템에서는요, 그냥 바로 그냥 떠요. 바로. 아니면 현재 뭐 휠차지가, 페덱스 휠차지가 16%에서 17% 바뀌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 17%를 바꾸는 순간 여기 페이지는 그냥 다 모두 다 바뀌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또 이것을 또 여기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가 또 어디서 쓰이냐? 다시 그 EMSC 물류센터에서 쓰이는 거예요. EMSC 물류센터 항상 정해진 가이드라인대로 하긴 하지만은 오차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나 전에는 그런 자기가 이 정도면 물어보죠. 신입들이 항상 선배한테 물어봐요. 선배 이거 뭐 어떻게 포장해야 돼요? 그거 사무상자에서 하면 돼. 이호상님 이걸 해줬는데 이게 있으면요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야 페덱스로 발송된 저번에도 가로 몇 센치 이 상자를 가지고 이렇게 포장해서 그 가이드라인들 맞춰. 근데 중량 저번에도 3.7kg였으니까 반드시 이번에도 3.7kg 맞춰야 돼. 이런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어요. 당연히 또 여기 있는 정보들이 또 물류센터에서 배송주할 때 창이 다 뜹니다. 사진, 중량, 전에 이거 어느 몇 번 나라로 나간 적 있고 혹시나 고객이 반송돼서 클레임된 횟수가 몇 번이었었고 그런 내용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물류센터에 쓰이고 물류센터 만든 데이터가 다시 여기서 업데이트되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엄청난 시간이 걸리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산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에는 원산지라고 그러면 제주산 원산지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삼성 만원짜리 3D 안경이랑 3만원짜리 3D 안경이랑요 10,000원짜리는요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3만원짜리는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삼성이죠? 삼성이니까 당연히 원산지 중에서 제조사 원산지는 어디예요? 코리아입니다. 근데 상품에 대한 원산지는 어디죠? 중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에는 원래 처음 기획 단계에서 원산지는 한 박스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희가 실제로 물류센터 다 체크를 해봤더니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조사 원산지랑 브랜드 원산지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 왜 지금부터 관리를 해야 되냐면 저희가 고객한테 리얼밸류로 보내는데 고객이 과세를 안 하고 면세로 물건을 받게 하는 방법이 전 세계에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가서야 나중에 가서야 이게 원산지가 어딘지 파악을 못 해가지고 원산지 증명서를 또 받기 위해서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추리고 소트하는 그 과정이 거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첫 등록하는 IIS에 등록하는 첫 상품부터 이 원산지 부분에서 먼저 체계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원산지 증명을 하고 제조사를 어떤 관리를 하게 된다면 그건 몇 개월 뒤, 짧게 몇 개월 뒤, 길으면 1년 뒤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FTA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어떤 특정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다 메뉴 하나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체 선택한 다음에 제조사가 메이드 인 코리아인 것은 상품 페이지 두 번째 이미지에 이 제품은 아래와 같은 국가들은요 면세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라고 배너를 넣게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아까 5,000개 디자인 5,000개 디자인 하나하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선택하고 엔터만 치고 클릭만 하면 바로 갑자기 이미지가 싹 들어가요. 제가 진짜 아까운 거는 5,000개라면 5,000개 리스팅 페이지 하나하나 손으로 수정하는 거 그거 다 돈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이 하다 실수할 수 있죠. 그건 또 추가적인 돈이에요. 당연히 이제 유통국 그 제품이 이제 뭐 삼성이라지만 이 제품이 삼성 로봇 청소기라지만 삼성 로봇 청소기가 일본에서 유통되는 걸 해외에다 수출할 수도 있죠. 최근에 판매된 내역을 하나 보면 일본에서 유통되는 LG 로봇 청소기를 제가 해외에다 수출한 적도 있었어요. 최근에 1개월 전에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되죠? 뭐 제조사 원산지 뭐 중국이고 뭐 브랜드 원산지는 코리아. 유통국 어디냐? 일본이 되는 거예요. 유통국이 일본이 되는 순간 이거의 원가 구조는 원가를 계산할 때는 엔화로 계산돼 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엔화냐, 위안화냐, 루블화냐 이거 당연히 데이터베이스 다 들어가 있습니다. T클라우드에 모두 다요. 당연히 주파수, 전압,
110V 쓰는지 220V 쓰는지 주파수가 전기 전 주파수가 50Hz를 쓰는지 60Hz를 쓰는지 그 내용도 당연히 다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냐? 해당 상품이 220V 전용입니다. 그럴 때는요. 여러분들 의식하지 않아도 거기 이제 이건 아직 구현이 안 돼 있는데 이건 바로 나중에 이게 안정화되면 바로 구현할 수 있어요. 220V 돼 있는 제품, 220V 전용 제품으로 상품을 등록하게 될 경우는 이걸 LIS에 바로 리스팅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의식 절차도 거치고 어떤 일초도 고민함도 없이 바로 상품 페이지가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참고로 이 제품은 220V 전용 상품입니다. 항상 구매할 때 신경 써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주문이 됐죠. 제가 OIS를 통해서 주문이 됐죠. 그럼 상대방에 대한 국가 데이터 알 수 있나 없나요? 바로 알 수 있죠, 당연히. 그럼 자동적으로 그 매치가 안 되는 나라가 있어요. 그때 자동적으로 고객한테 메시지 보내는 거예요. 참고로 네가 구매한 제품 내가 상품 페이지 넣어놨는데 이건 220V 제품인데 이거 괜찮냐? 네가 이거 수락하기 전까지 난 발송을 보류할 수 있어. 뭐 그렇게 해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 앞서서 미리 유통기나 주파수나 전압을 다 넣어놔야 되는 겁니다. 플러그 타입 같은 건 어떻게 하죠? 돼지콘지, 11자 플러그인지 이 데이터베이스도 그렇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 셀러들이 물류센터에 메모에다 쓰죠. 11자 플러그 넣어주세요. 무슨 플러그 넣어주세요. 그렇게 쓰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거 다 돈이에요. 그 대표가 하루에 30분 쓰는 에너지를 가지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직원이 30명이 될 정도의 규모. 그러면 그거 곱하기 30 해야 되는 거예요. 30분 곱하기 30 하면 얼마입니까? 9시간이야, 9시간. 아니, 9시간 더 되지. 굉장히 많아요, 결론. 그게 다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업 프리티싱을 이용하는 회원사들이 내가 지금보다 매출을 100배로 올려야 되겠다 마음 먹었을 때 어떤 거리낌도 없고 어떤 두려움도 없어야 돼요. 직원 더 뽑아야 되나? 회사 규모 더 키워야 되나? 이런 고민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고민의 근본적인 것부터 없애자고 하는 게 지금 이 시스템의 핵심인 겁니다. 당연히 이거 만들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수많은 경우의 수를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보는 거예요. 그냥 10개, 20개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최소의 수백 개, 한 몇백 개, 몇천 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돼요. 이렇게 크로스 교체해보고 저렇게 크로스 교체해보고 이럴 때는 이런 시뮬레이션 돌려봤을 때 이걸 가지고 해결할 수 있나? 이 초안을 만들어 놓고요. 딱 놓고요. 보통 이제 제가 하기는데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예요. 이 시뮬레이션 돌려보는데 현재 이 시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어? 됐구나. 통과. 이런 경우는 통과할 수 있어? 불가능하네? 야, 그러면 그 메뉴 만들어야 돼. 바로 이렇게 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계약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계약서 검토할 때 그래. 계약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간에 다양한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이슈화를 해보는 거예요. 현재 이 이슈화 가지고 이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없네? 그럼 규정 추가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계약서는 앉아서 그냥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출시, 지금 현재 이 고객들한테는요, 현재 우리가 판매하는 이 고객들은 대부분이 얼리 어답터들이 많습니다. 그 마켓 리더들. 당연히 이 사람들이 가장 눈독을 들이고 가장 관심할 수 있는 부분은 언제 출시, 신제품인지 아닌지, 아니면 출시 예정인 상품들,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유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출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따로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출시한 데이터베이스, 판매 상태, 판매 단종이 됐을 수도 있고요. 품절이 됐을 수도 있고, 품절이 됐을 수도 있고, 일시 품절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따로 관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유튜브 같은 경우, 현재 전 강의 때 설명해 드렸지만 상품이나 동영상이 결국에는 이 전자상거래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 때문에 그 영상에 대한 콘텐츠를 따로 관리가 돼야 되고 이 영상에 대한 콘텐츠를 등록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원함에 따라서 언제든지 상품 페이지에 싹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상 콘텐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여기 유튜브에 따로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에 관련된 영문 매뉴얼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래처 코드, 이 상품을 어느 거래처에서 상품을 공급하죠. 그럼 거래처에 대한 관리 데이터베이스가 또 들어가줘야 돼요. 이 TRP는 여기 뭐 5분이 아니시면 여기 2분에 대한 TRP 다 틀리겠죠. 똑같이 이런 상품을 팔아도 공급처가 다를 수 있어요. 그 거래처에 대한 관리가 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이 거래처에 대한 코드는 T클라우드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T클라우드는 이 항목은 참고로 없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수출 신고를 할 때 HS 코드라든가 관세율표상에 있는 HS 코드는 표준 품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다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를 이제 먼저 보여드리면요. 신규 상품 등록 한번 해볼까? 어딨지? 참, 이거 참, 어딨니? 신규 등록은 어디서 할까? 정보 관리 메뉴에 아마 있지 않을까? 잠시만요. 여기 있구나. 이게 이제 신규 이제 상품을 등록하는 페이지죠. 현재 보시면 색깔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거 말고 색깔이 더 넣어야 되는 거 뭡니까?
넣어야 되면 어떡합니까? 그건 간단해요. 저희 T클라우드 시스템에 그냥 넣으면 됩니다. 그럼 추가돼요. 부피, 무게 이거 다 넣게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또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어디 보자. 메인 페이지, HS 코드, FTP. 현재 이거 여기 있구나. 되는구나. 잠깐만요. 이미지 직접 등록. 이미지 직접 등록. 상세 이미지. URL 이렇게 되는구나. 현재 이미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전자상거래 셀링을 하셨던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상품 이미지를 등록을 해놓으세요. 이건 조금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상품이 한 5,000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각 대표 이미지 하나, 상세 이미지 한 서너 개. 그럼 대충 5개씩만 해도요. 5,000개만 되면요. 상품 이미지만 FTP 서버에서 돌리는 게 25,000개입니다. 25,000개. 25,000개를 나중에 어디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수정하려면요. 그 카테고리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수정해야 돼요. 이거 문제 있구나. 솔직히 이쪽은 전자상거래는요. 벌처럼 날아서 나비처럼 쏴야 돼요. 벌처럼 날아서 나비처럼. 실장님 어디 도망가세요? 저 김윤정 실장님이라고 얘기 못하고 네, 그냥 익명의 실장님이. 참고로 저희 회사 실장님이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네. 왜 편집을 합니까? 김은지 편집하기만 해봐. 어서 들어가세요. 지금 이게 저희가 이거 개발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했던 부분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리스팅을 5,000개를 해놨다. 그럼 내가 어떤 전략을 펴야 되겠다. 아까처럼 내가 5,000개 리스팅한 것 중에서 데이터 딱 또 소팅 해봤더니 220V 제품은 다 220V 전용 제품이라 넣어야 되겠다. 프리볼트는 상관없죠. 넣어야 되겠다 했을 때 또 그거 하나 생각을 할 때 바로 적용하는데 1초 이상 걸리면요. 그거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장사예요. 장사. 그래서 현재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FTP 서버가 아닙니다. 이건요. FTP 서버를 내장화 시킨 거예요.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파일 첨부하는 것처럼 그대로 등록하면 이게 FTP 서버가 되고 이 이미지에 대한 URL이 이베이 상품 페이지에 그대로 URL로 들어가요. 당연히 HTML 소스가 입혀져서. 저는 어떡합니까? FTP URL 하죠. 그 URL 따가지고 뒤에 소스 붙여넣죠. 그거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미지만 여기다 업로드 하면요. 자동적으로 다. 당연히 이베이 규정, 가로폭 사이즈 얼마, 세로폭 사이즈만 대표 이미지 몇 픽셀 이상, 그거 당연히 시스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픽셀에 미달하거나 너무 초과할 경우는 바로 경고창이 떠요. 그것을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안내를 해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을 시키면요. 제가 그러면 100만 명한테 교육시키든 그럼 100만 명한테 교육시켜야 된다니 그게 아니라 그냥 가이드라인만 잡아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 같은 경우 현재 여러분들이 5개를 입력을 하든 3개를 입력하든 현재 대표 이미지는 하나만 입력하게 돼 있는데 상세 이미지 같은 건 어떤 구조냐면 이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단 3개만 입력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이게 마지막이에요. 다 끝났어요. 이베이 상품 페이지는요. 소스가요. 20줄이 들어가요.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총 20장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20장이. 여러분들이 올린 상품 이미지는 뭐냐면요. 여기서 15번까지 말고 16번, 17번, 18번에 올라가요. 그럼 이건 뭐냐? 가로 1픽셀, 세로 1픽셀짜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점이 들어갑니다. 상품 페이지 상에서는 하나도 안 보여요. 하얀 점이니까. 근데 왜 이걸 해놨냐? 상품 페이지를 하나를 수정해서 그 소스를 넣으려면요. 터보리스에 하나하나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이래서 내가 전 상품 페이지에 3번 이미지에다가 이번에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에도 홍보 배너를 넣고 싶다. 저희는 딱딱 쳐서 엔터만 딱 치면 전체 그냥 크리스마스 배너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시스템에서 강제로 여기다 이제 그 이미지 파일을 덮어씌우게 해버리는 거예요. 절대
HTML 저기 터보리스트 상에 소스를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면 내가 오늘 카메라다. 카메라 카테고리에 대한 어떤 입학 시즌에 어떤 이벤트를 해야 되겠다. 그럼 카메라 카테고리, 아까 카테고리 분류돼 있죠? 그래서 카메라 카테고리만 선택해가지고 그냥 넣어버리면 끝이에요. 아니, 상품명 관리에서 카메라에 관련된 그 상품명 몇몇만 체크해서 이거 해당되는 것만 3번 이미지 1 곱하기 1 픽셀짜리를 배너로 바꿔라. 그냥 배너로 바꾸고 엔터만 치면 그냥 끝이에요. 바뀌어요. 치고 빠지는 전략이 3,000개가 됐든 50만 개가 됐든 5천만 개 리스팅이 됐든 그냥 1초 만에 이루어져요. 바로 1초 만에요. 솔직히 1초는 안 걸려. 한 3, 4초 걸릴 거야, 아마. 이게 진짜 전략이고 시스템이라고요. 이게 시스템이고 전략이에요. 어느 누구가 우리나라 EBS를 지금 어느 누구가 이런 걸 개발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개발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대표들이 시스템 IT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요. 이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전체 시스템에서 IIS 부분만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근데 LIS는 더 놀라워요. 더. 힌트만 예고편. LIS 쪽에서는요, 프라이스 체이싱이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내 리스팅 번호에다가요, 상대방 리스팅 번호 소스를 걸어놓으면 걔네 중에서 가장 최저가를 분석을 해가지고 걔보다 무조건 마이너스 1불로 움직이게 해놔요. 그럼 걔가 가격을 자꾸 움직이면 우리는 무조건 걔랑 걔는 사람이 움직여서 가격 1불씩 수정했는데 우리는 프라이스 체이싱을 최저가 얼마 세팅하면 걔가 얼마 미만으로 떨어질 때까지 안 건들다가 걔가 어느 정도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찰거머리처럼. 사람이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 회원사들끼리 걸면 어떡합니까? 대신 회원사는 무효화시켜 놓게 프로그램을 걸어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동을 했던 그 행태들을 다 전산화시켜 놓은 거예요. 모두 다. 얼마나 재밌다고요.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없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